중국 같은 경우가 현재 25개의 원전을 짓고 있고요. 프랑스도 현재 원전 6개를 건설하고 있고, 영국도 신규 유전 8개를 짓기로 했고요. 포르투갈하고 노르웨이도 30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설을 확정한 곳이 무려 150기라 그럽니다. 원전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천백만입니다. 천백만 TV라는 그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몇 달 전에 썼습니다. 이 책은 그 제가 알고 있는 성장주란 무엇이고, 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장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썼습니다. 우라늄은요, 그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이것도 뭐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원자력 발전이 이제 그 2011년 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이제 위축이 되면서 이제 우라늄 가격이 굉장히 폭락을 했었는데, 이제 2022년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러시아산 그 원유하고 가스에 유럽이 의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러시아에서 이제 이런 가스나 이런 걸 받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에너지 대란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이 이제 에너지 자립을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원전을 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라늄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부족하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우라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현재 25개의 원전을 짓고 있고요. 46개를 더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원체는 이제 탈원전을 했었는데 기조를 바꿔서 지금은 원전 2개를 착공할 예정이고, 10개를 더 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현재 원전 6개를 건설하고 있고, 기존 원자로의 수명을 또 연장하기로 했고요. 영국도 신규 유전 8개를 짓기로 했고요. 폴란드는 이제 원전이 없는데 20개를 더 짓기로 했고요. 포르투갈하고 노르웨이도 30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거나 건설을 확정한 곳이 무려 150기라 그럽니다. 원전이. 그렇게 되면 이제 우라늄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당연히 부족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표가 이제 주요 국가별 원전 정책 동향인데, 주요 국가들이 다 원전을 새로 건설하거나 아니면 기존 원전의 계속 그 운전 기한을 연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들 또 국가 외에 사실 이제 개발도상국들은 원전 외에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 탄소 배출을 하지 않고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그래서 이제 인도도 이제 아까 중국 말씀드렸는데, 인도도 또 원전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각국이 원전 건설을 이제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중국과 인도가 이제 가장 많은 원전을 지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현재 25개를 짓고 있고요. 46개를 추가로 짓는다고 했는데,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현재 그 원전 23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로 8기를 짓고 2030년까지 10기를 추가로 더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전 비율을 이제 굉장히 많이 높일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에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프랑스, 우리나라 등 이제 22개 원전 지지 국가들이 2050년까지 그 원자력 용량을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라는 데 서명을 했고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밖에 없다. 원전이 가장 현실적이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출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폐쇄된 원전을 이제 계속 그 운전하는 사례도 또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폐쇄했던 원전을 다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간주의 그 팰리세이즈 원전을 그 재가동하기 위해서 15억 달러의 자금을 대여해줬고, 캐나다 에너지부도 마찬가지로 그 2026년에 그 폐쇄할 예정이던 그 토론토 근처의 원전 운영 기간을 30년 이상 연장하기 위해서 또 보수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자료는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에서 만든 건데,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그 회색으로 칠해진 공급은 2040년까지 계속 감소합니다. 근데 연한 하늘색 선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요. 특히 이제 진한 그 파란색 그 선의 초과 수요는 204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공급이 계속 모자란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계속 우상향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딘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금년 말까지 7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어떤 그 IB에서 예상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게 다 수요 공급이니까요. 원자재는 특히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니까요.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구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공급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 사실 이게 이제 이유인데요.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AI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이제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화력 발전보다는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이나 뭐 풍력 이런 데 이제 구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구리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만 공급은 이제 줄었다 이런 건데요. 이제 그 계기를 보자면 특히 이제 그 코블의 파나마 구리광산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동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구리 재련소들이 생산 감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값이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재련소들의 마진 압박은 커졌는데 이제 그 구리 가격은 이제 못 올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마진 압박이 커져서 이제 그 감산 결정을 내렸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이 올랐는데 거기다가 또 중국 경제 호조 이런 호조되는 지표가 나오면서 중국 경제 이게 바닥론이 이제 대두된 것이 구리 선물 가격 상승의 원인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구리 가격은 올랐는데 그 알루미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제 구리 가격은 단기적으로 좀 고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알루미늄은 좀 더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이제 상승하면 구리를 사용하던 일부가 이제 알루미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알루미늄이 이제 구리에 비해서 전기 전도, 열 전도 이런 게 떨어지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중요한 그런 자재 그런 데에서는 이제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을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러면 구리 대신에 알루미늄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그 임계점이 어디냐? 그게 이제 12,000달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구리를 12,000달러가 일단 단기 고점이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12,000달러가 넘어가면 구리로 만들던 상당 부분의 어떤 제품들이 알루미늄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2,000달러가 이제 단기 정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루미늄이 이제 상승 예상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이제 라니냐가 있습니다. 이제 금년 하반기에 이제 라니냐 발생 확률이 높은데 라니냐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 이제 북반구 쪽에 이게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이제 난방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럼 난방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화석연료 그 화석연료에 이제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전력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전력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가격이 이제 그 산업 금속 생산 비용의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이 생산 비용 측면에서 이런 전기, 전력 의존도가 그 높은 산업일수록 산방 압력이 커지는데 이게 이제 알루미늄이 여기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력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하는데 라니냐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 전력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를 이제 유심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루미늄은 이제 그러니까 좀 나누면 우라늄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쭉 우상향할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알루미늄은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구리가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12,000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알루미늄도 일부 넘어올 거다 이런 건데 지금 구리가 12,000달러 가까이 갔으니까 넘어오는 거고 만약에 구리가 단기적으로 떨어지면 알루미늄 가격이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라니냐가 발생이 되면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라니냐라고 하는 건 계절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넘어가게 되면 다시 또 알루미늄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우라늄하고 알루미늄은 조금 다릅니다. 우라늄은 장기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고 알루미늄은 약간 그 계절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원자재는 사실 이제 주식 어떤 종목을 보면 봐야 될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대표가 무슨 뭘 하는지, 뭐 회사에 무슨 이슈가 발생을 하는지, 뭐 그다음에 뭐 이익은 얼마나 늘어나는지 볼 게 너무 많은데 원자재는 사실은 비교적 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요 공급이 일단은 가장 중요하고 수요 공급만 보면 가격의 70%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좀 결정이 어느 정도 방향이 되면 그 방향으로 좀 계속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그 투자에 있어서는 개별 기업보다는 좀 더 쉬운 면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원자재 투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선은 이제 ETF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목을 모아놓은 ETF도 있고 아니면 선물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자, 우라늄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 지금 보시는 이 카메코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코는 이제 캐나다 회사인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고요. 글로벌 2등 우라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이런 게 이제 1년 사이에 주가가 99% 그러니까 100%가 올랐죠. 사실 이렇게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가 미국 주식에 상장된 이제 스프라트 우라늄 마이너스 ETF인데요. 티커명이 URNM입니다. 이게 이제 그 우라늄의 그 우라늄 관련 매출이 50% 이상 나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ETF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1년 사이에 9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좀 부담스럽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KB스타 글로벌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글로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KB에서 만든 거지만 이제 그 글로벌 회사들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1년 사이에 9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예를 들면 또 이제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KB스타는 이제 글로벌을 대상으로 만든 ETF고 국내 시장에 상장돼 있지만 이거는 이제 국내 종목으로만 이제 구성된 겁니다. 하나로 원자력 아이셀렉트 ETF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상승률이 다르죠. 1년 사이에 86% 상승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구리에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대표하는 구리 관련 아예 그냥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딱 생각나듯이 구리 하면 풍산 딱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래서 구리 대표 종목인 풍산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3월 이후에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기업의 구리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이 있고요. 그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최근에 그 엔비디아 주식 많이 팔았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기사 화제가 됐던 이제 스탠리 드래켄밀러 이 사람이 이제 최근에 이 프리포트 맥모란을 많이 샀다 그랬죠. 그래서 금년 3월부터 보시면은 이제 주가가 크게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뉴욕 상품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구리 선물 가격을 추종하는 이제 코덱스 구리 선물 ETF가 있고요. 이것도 보면 이제 금년 4월부터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요. 근데 이제 알루미늄 같으면 대표 기업은 이제 우리나라에 사마알루미늄 같은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이 주식은 이제 사실 2차 전지 테마로 엮여갖고 이미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른 테마하고 엮여서 있으면 사실 알루미늄 관련주로 하기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다른 테마 때문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하실 때는 혹시 주가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가 없는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구리 기업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알코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구리만큼 상승은 안 했지만 최근에 3월 이후에 조금씩 상승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억 원이라니까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네. 5천으로 하시죠. 5천으로. 네, 예. 5천으로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우라늄 관련해서 어쨌든 관심이 많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글로벌 2등 기업 카메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거를 좀 투자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라늄 말고 원전 관련해서 그 SMR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그 뉴스케일 그 파워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거든요. SMR 관련 회사. 네. 사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ETF 이런 걸로 해서 투자를 한 최소한 뭐 반 정도는 할 것 같고요. 2,500만 원 정도.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해서 이제 알코아라는 업체 이런 것도 좀 투자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는 장기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 같으니까 이제 돈을 좀 놔뒀다가 조정을 받으면 사실 구리 관련에도 조금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는 날 사실 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날 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뉴스인데 그날은 사실은 온통 사람들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FOMC 의사록 공개 내용이 뭐였냐면 인플레이션의 추가 진전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추세가 유지될 경우에는 금리는 내리기는 힘들고 오랫동안 이 금리를 유지해야 되고 또 일부 이 위원들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시장에는 상당한 임팩트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날은 오로지 사람들이 다 이제 엔비디아에만 관심이 쏠려갖고 이게 별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이렇게 화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 이렇게 젠슨 황의 그런 그 실적 발표회 컨콜 막 생중계도 하고요. 사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 주식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고 2분기 가이던스도 사실 굉장히 잘 나왔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배당도 많이 늘렸고 액면 분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식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어닝 쇼크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주식시장이 조정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가 뭐 액면 분할이라든가 뭐 배당 확대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행이다.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저는 이게 반도체 뭐 전문가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뭐 사실 이게 잘 아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HBM은 이제 저는 이제 성장의 초입이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이나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이런 건 좀 있습니다. 그 HBM에 있어서 주가하고 산업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HBM의 성장은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자 실적 발표 후에 그 실시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왕 CEO가 블랙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웰이 2분기에 생산에 들어가서 4분기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오라클 등에서 사용을 할 거고 여전히 그 블랙웰하고 H200 수요가 공급을 넘어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PU는 여전히 그 만들기만 하면 팔리는 현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HBM에 대한 기대는 계속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이제 이번에 그 지난주였죠. 그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뭐 HBM 납품을 뭐 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그날 삼성전자가 3%가 하락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크게 좀 아니다 하고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 나왔지 않습니까? 로이터 보면 이제 발열하고 그런 소비 전력 문제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HBM3하고 그 3E 제품이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엔비디아와 잘 협상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으니까 이제 어느 건이 이제 진짜인지는 뭐 저는 모르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해서 오케이를 하려면 수율이 30%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삼성전자가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면 삼성전자 수율이 30%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테스트가 좀 지연되게 되면 HBM의 공급은 더 부족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마이크론이 그 2023년 10월에 미국 아이다호주 보이스에 리딩 엣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해서 이제 내년에 완공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장에서는 그 마이크론이 HBM 생산에만 거의 전념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만큼 HBM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고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그런 레거시 제품보다는 훨씬 더 마진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HBM에 대한 기대감이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 주가는 또 조금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는 이런 그 HBM의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이제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이 뭐 더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더 있다고 해도 이제는 좀 고점 근처 아닌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제 이미 오른 그 HBM 관련 주식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런 거보다는 아직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 않은 HBM 관련주들을 또 찾아보면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그런 것들에 차라리 더 이게 그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에서 이제 그 생성 AI 모델에 그 필요한 연산을 이제 이렇게 수행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미 그 온 디바이스 AI는 하나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삼성전자가 그 금년 1월에 그 생성 AI 기능을 그런 그 갖춘 스마트폰 갤럭시 S24를 그 출시했고요. AI 노트북 갤럭시 북 4를 이제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 삼성전자 가전에도 생성 AI 기능을 적용한 그런 음성 비서 그 빅스비 있지 않습니까? 빅스비를 탑재해서
그 온디바이스 이런 그 생태계 확장에 나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텔도 디바이스 자체 그 AI 기능을 첨부한 그런 AI PC 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쳤고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온 디바이스 AI지 않습니까? 네, 애플도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소형 언어 모델 오픈 ELM을 출시하는데 클라우드에 연결하지 않고 디바이스 자체에서 추론이 가능한 그 온 디바이스 AI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제품이 이제 속속 그렇게 이제 개발되고 있고 이제 또 핸드폰에서 PC로 또 가전으로 이렇게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트너에 따르면 전 세계 스마트폰에서 생성 AI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 비중이 2023년 그 1%에서 내년에는 2025년에는 32%로 증가할 거고 PC에서는 작년은 10%에서 내년에는 43%로 굉장히 크게 증가할 거라고 합니다. 이 챗GPT 같은 거대 그 AI는 거대 언어 그 모델이 적용된 클라우드 기반의 그 AI로 구동되지만 이런 온디바이스 AI는 그러니까 소형 언어 모델 SLLM 소형 언어 모델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AI는 이제 그 GPU가 필수 부품이지만 온디바이스 AI 필수 부품은 이제 추론 기능을 수행하는 NPU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흥미로운 건 AI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이런 지배력이 온디바이스 AI 때문에 이제 깨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생성 AI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GPU 장치가 대량으로 들어가는데 엔비디아의 그 GPU 점유율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GPU 시장에서 이제 이런 엔비디아의 독점을 깨는 것은 사실상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이런 추론형 AI 반도체는 NPU가 이제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 시장에서는 뭐 삼성전자, 퀄컴, 인텔, 애플, 미디어텍, 뭐 구글, 메타 등이 이제 다 개발 경쟁에 뛰어들어갖고 이제 춘추전국 시대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요. 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에도 이미 그 유명한 그 NPU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3인방 이제 리벨리온, 퓨리오사 AI, 사피온 뭐 이런 회사들도 이제 NPU를 잘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요. 이 회사들은 다 이제 AI 반도체 설계에 특화된 그 팹리스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단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의 크기에 이제 제약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온디바이스 AI는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크고 복잡한 그런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클라우드하고 온디바이스를 같이 병행하는 앞으로는 그 하이브리드 두 개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AI 형태로 AI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존의 엔비디아의 그 GPU하고 추론용으로 사용되는 NPU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막 경쟁한다기보다는 이제 결국은 둘 다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시장은 이제 막 개화될 시장이고 앞으로도 잘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초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저 팹리스 그 스타트업 세계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상장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에 상장을 할 건데 일단 상장을 하게 되면 저도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예. 저는 그 작년 초부터 계속 이제 AI 관련주는 몇 년간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AI 관련주는 지금도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AI 관련주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자 AI 관련주라고 하는 게 뭐 좋다 이건 알겠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야가 이 주식 시장을 리드할 것인지 사실 그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작년 초에는 챗 GPT가 이제 나오면서 이게 오픈 AI가 부각되면서 이제 그런 순수한 AI 쪽을 하는 업체들이 처음에 제일 먼저 부각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생성 AI에 필요한 그 GPU가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부각이 됐고 또 AI 가속기에 필요한 그런 HBM을 만드는 SK 하이닉스가 또 부각이 됐고요. 그러다가 또 한미 반도체가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 또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그런 멀티레이어 보드를 만드는 이스페타시스가 부각이 됐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부각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확장이 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기존에 막 떴던 거는 이제 좀 조정을 보이고 조용히 있다가 또 새로 어떤 분야가 또 뜨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큰 틀로 보면 다 AI 관련주인데, 이게 동시에 확 떴다가 확 가라앉거나 뭐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쪽이 떴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사실은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AI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AI 관련주로 부각이 된 분야가 저는 이제 전기하고 전력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AI가 이제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AI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기하고 전력이 AI의 수혜주다. 이제 이런 논리로 요즘 전기, 전력이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또 따지고 보면 결국 에너지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런 그 에너지 관련주가 AI 관련주로서 하반기 시장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부경대학교에서 컴퓨터 반도체를 연구하시다 은퇴하신 어느 교수님이 이제 블로그를 썼는데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AI 클라우드 한 대에는 엔비디아 H100이 대략 12,000개가 사용된다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AI 클라우드 한 대에 소모되는 그 최대 전력이 100메가와트인데, 이게 이제 그 작은 화력 발전소 한 개에 해당된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GH200은 100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자료를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BOA에서 나온 그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여기 H100은 그 칩당 최대 700와트 정도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그 GH200은 칩당 최대 1200와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칩당 70% 정도가 이제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이제 파란색이 H100이고 빨간색이 이제 GH200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도체 성능이 1년 만에 2배로 성장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전력 소모도 지금까지 경향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2035년에는 AI 클라우드 소모 전력이 1기가와트로 원자력 발전소 1기하고 같아진다 합니다. 그러니까 2035년에는 AI 클라우드 한 대가 원자력 발전소 1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블로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자율주행차, AI, 그다음에 6세대 통신에 따라서 이게 전망이 달라지지만, 그래서 결국은 2035년에는 그 2,000대에서 3,000대의 AI 클라우드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10년 동안에 AI를 위해서 그런 필요한 원자력 발전소가 2,000개에서 3,000개가 새로 지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원자력 발전소 2,000개에서 3,000개가 이제 미국에서 건설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또 그냥 또 평균적인 AI를 했을 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픈 AI가 공동으로 만들고 있는 대형 AI 클라우드는 소모 전력이 또 훨씬 더 많아서 5기가와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형 클라우드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5개 또는 이 대형 화력 발전소 50기의 전력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AI를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기와 전력 관련주가 AI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여전히 계속 또 말씀드리지만 우라늄, 원자력 이런 관련주, 그리고 이제 최근에 특히 부각되고 있는 그 SMR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이제 특히 ESS 관련주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ESS 관련주로는 그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하는 그 미국의 1등 회사가 있거든요. 요거에 관심이 있고, 원전 관련주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SMR 관련주로는 이제 뉴스케일 에너지가 있고, 뭐 우진이 있고, 그 우라늄 관련주로는 아까 말씀드린 카메코, 그다음에 그 ETF, URNM, 그리고 신재생은 CS인다고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도 이제 매수 추천은 아니니까 이제 스스로 한번 공부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글쎄 요즘 뭐 이렇게 하루 지나면 각각 다른 그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가도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파월 의장이 언급한 대로 이제 그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제 내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 결정하는 건 물가가 아니고 고용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은 물가는 별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 튀지 않는 한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가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고용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FOMC 5월 1일 날인가요? 그 FOMC 그 회의 결과를 보면 6월 1일부터는 이제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축소하는 국채의 그 최대 금액을
6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고 했고요. 금리 인하를 늦추는 대신에 이제 통화량 감소에 대해서 좀 여유를 두겠다. 이제 이런 정책 결정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MBS 주택저당증권 상한 규모를 월 350억 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채에 재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완화보다는 긴축을 완화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적 긴축 규모를 축소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연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약간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FOMC 회의를 보고서 저는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해도 되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FOMC 이후에 모건 스탠리도 무게 중심이 고용 시장으로 이동했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도 고용이 좀 약화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고용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지금은 이제 대선이 가까우니까 약간 그 정치적인 이슈로 좀 변해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민주당은 금리 인하를 이제 연준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네. 그래서 이제 3월 펜실베니아 그 유세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믿는다고 이제 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을 끝낸 후에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린다고 그 전망을 여전히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간 이제 발끈한 거죠. 그래갖고 금리를 이제 대선 전에 내리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을 돕는 공개적인 행보다 이렇게 막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파월 의장이나 사실 굉장히 좀 정치적 성향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에 그 당시에도 이제 연준 의장이 제닛 옐런이었는데 대선을 의식해서 이제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옐런을 이제 이렇게 그냥 재시민임을 안 하고 이제 연임을 거부했었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을 그 연준 의장에 지명하기도 했는데 이런 옐런과 파월의 성향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 정부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없어도 자산 시장에 영향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최근에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좀 높이 나오니까 연준 의원들이 이제 계속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전, 2022년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연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자산시장 요동을 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의 이런 말들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산시장에 타격이다.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이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고 연준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이 시장은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연준 의원이 떠들어도 최악의 경우가 금리 유지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투자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 의원들의 강성 발언에도 시장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시장 분위기 자체는 지금은 금리만 올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금리 인하가 없어도 올해 자산 시장은 뭐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제 상황이 금리 인하를 한 것과 반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연준이 양적 긴축을 완화하면서 뭐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대규모 재정 지출에 나서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국채 바이백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국채 바이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재무부가 보유하는 현금으로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여 가지고 조기 상환을 하는 건데 이렇게 국채를 사들이면 시장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반은 금리 인하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뭐 사실 좀 낙관론자였고 항상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모르죠. 어쨌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던 점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쇼크로 나왔다, 그럼 아마도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그 상승 모멘텀은 꺾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매출도 그렇고 EPS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이제 다 컨센서스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향후 전망, 실적 전망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AI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에 엔비디아가 여전히 활력을 넣어줬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 월가 그 최후의 그 약세론자라고 하는 그 마이클 윌슨, 모간 스탠리 그 이코노미스트도 이제 증시 비관론을 철회했고요. 유럽과 영국도 이제 증시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이제 계속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데요. 특히 뭐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 이상 연속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마지막 그 약세론자가 자신의 관점을 바꾸면 이게 꼭대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6월 금리 인하가 확실한 거였고 아마 지금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4월 CPI가 그 컨센서스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4월 CPI가 그 2.3%로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2.1%였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넘어섰다는 것이 이제 왠지 조금 불안하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긍정론이라고 하면 그래도 3% 이내에 들어오지 않았냐 이제 이런 게 긍정적이고, 컨센서스를 넘어섰지 않았냐 이런 게 약간 부정적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런 그 불안한 요소가 좀 있고, 그리고 그 유럽 그 중앙은행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정말로 확신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예상보다 좀 강력한 유럽의 그 경기 회복세에 이제 그 정책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간 낮추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증시는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문제인데, 주요국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상승률이 꼴찌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거의 꼴찌는 꼴찌지만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저는 그 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특히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하락이 될 거고, 사실 그 이미 지금 중소형주 약세를 좀 보이는 이유가 기관들이 이미 이제 금투세 대비해서 중소형주 팔기 시작했다. 네. 사실 이런 그 루머인지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금투세 문제는 좀 이렇게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이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투세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의 일정 비율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염려돼서 상당 부분은 미국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주식을.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몇 개만 이제 일단 오른 거 개별적으로 좀 짚어보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올해 말 초부터인가 작년 말부터인가 이제 원자력하고 이제 우라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와서도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예, 근데 AI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상 대안이 원자력밖에 없기 때문에 우라늄과 원자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근데 그 우라늄은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제 당분간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장기로 갖고 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하고 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금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금 매입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기존에 그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를 달러하고 유로를 주로 갖고 있던 거를 일정 부분을 금으로 현재 대체하면서 금을 계속 사들이면서 이제 금값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금값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민은행이 사는 한은 오르고 인민은행이 이제 안 사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더라도 약간 오르는
그 상승 동력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금이 언제까지 오르고 이런 거는 순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민은행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이 은에 비해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금 1온스를 사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은이 68온스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 1온스를 사기 위해서는 은이 80온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은에 비해서 금이 약 18% 정도 고평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에 관심이 있는 분은 금보다는 차라리 은이 더 낫다.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금보다는 은을 개인적으로는 더 추천하는 편이고요. 구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리는 이제 최근에 그 투기적 매수세가 막 몰리면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이제 화력 발전소에서 대비해서 이제 풍력과 태양력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할수록 이제 구리 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AI 발달에 따라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설립하게 되면 역시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요. 뭐 전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도 많은 구리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렇지만 이제 공급은 오히려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었다. 그러니까 뭐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리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가 아니고 단기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리가 톤당 12,000달러를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가 한 11,000달러 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제 구리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분할 매도의 관점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현재 투기적인 수요까지 붙었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붙으면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투기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구리는 이제 일단은 12,000달러 정도가 일단은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가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가 거기서 선물이 꺾이면 당연히 전선 관련주라든가 이런 구리 관련주들도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원히 12,000달러가 꼭대기다 이런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파이낸스 타임즈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구리가 지금보다 4배 정도 오를 거다. 사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대략 이제 11,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00달러까지 이제 판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팔아서 12,000달러 넘어간 순간에 다 팔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장기 투자는 좀 다른 얘기고요. 지금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투기 수요가 붙어갖고 투기 수요가 붙으면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막 끌어올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투기 수요는 일단 감안하지 않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에너지 관련을 여전히 주도 섹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앞에 말씀드린 우라늄,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 신재생, 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또 더 관심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 이런 관련주를 유망하게 좀 보고 있는데, ESS는 이제 그 미국 회사를 아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 중에 하나가, 여러 개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그 3대 곡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대 곡물이라고 하면 이제 소맥, 옥수수, 대두를 말합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에 그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은 그 농업을 뜻하는 에그리컬처하고 그 인플레이션을 그 합성한 말로 이제 곡물 가격이 그 상승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물가가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2007년에 이제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그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이제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올해 코코아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 3배 올랐을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엘니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코코아 같은 코코아 커피 뭐 이런 작물들은 사실은 엘니뇨 그 환경에서는 작황이 안 좋아지거든요. 악화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엘니뇨가 중식되고 라니냐의 시기를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작물들은 그 라니냐 시기에는 아까 이런 작물이라는 게 코코아, 커피 이런 것들은 이제 라니냐 시기에는 가격이 이제 하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라니냐로 인해서 이제 그 강수량이 확대되는 지역에서 주로 자라고 있고 강수량이 확대되는 시기가 이제 수확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하반기로 갈수록 라니냐의 이제 그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라니냐가 발생되면 이제 이런 그 커피, 코코아 이거 말고 아까 얘기했던 소맥, 옥수수, 대두 이런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라니냐 발생 확률이 올해 이제 달이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9월하고 11월은 83%, 10월에서 12월은 86%까지 상승합니다. 그리고 11월에서 내년 1월까지가 85%입니다. 자, 엘니뇨는 적도 부근에서 이제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 라니냐는 이제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 반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니냐가 발생되면 이제 그 북미에서는 이게 그 추위가 오게 되고요. 남미에서는 이제 가뭄이 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미하고 북미는 이제 대두하고 옥수수 이런 그 생산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데 라니냐가 생기면 이제 이런 농산물의 이제 공급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라니냐로 인해서 이제 북반구에 그 추위가 몰아오면 그 천연가스와 그 원유 이런 그 화석연료의 수요가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니냐가 발생되면 이제 첫째 아까 얘기했지만 대두하고 옥수수 수확이 감소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공급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여기에 더해서 추위 때문에 이제 에너지 가격이 또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가격이 뛰게 되면 당연히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제 비료는 크게 질소, 인산, 칼륨계로 구분되는데 이제 대개 이제 비료는 55% 정도가 이제 질소계인데 이런 질소계는 그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그 암모니아를 추출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하고 비료, 농산물 이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추세적으로도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2010년에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그 경기 회복에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많아지고 그때 또 마침 라니냐가 발생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러니까 비료 가격을 상승시켰고, 그러니까 다시 농산물 가격을 상승시켰고, 그래서 이제 식량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그 아랍인들한테 물가 부담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바로 그 물가 부담 때문에 이제 이게 폭동 비슷한 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때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어떤 그런 커다란 그런 이 데모 같은 게 이제 그 촉발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비료 뭐 이렇게 농산물은 하나의 골이라는 점을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바이오 에탄올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하고 추세가 비슷합니다. 바이오니까 바이오 이제 에탄올이니까 그래서 또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옥수수 가격도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농산물 관련주를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개별 종목도 있고 이것도 이제 ETF도 있는데요. 개별 종목은 역시 이제 시가총액이 좀 적으니까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ETF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이제 지금 보시는 차트가 코덱스 3대 농산물 선물 ETF 3개월 주가인데요. 이 상품은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옥수수 선물, 콩 선물, 밀 선물 가격이 연동되거든요. 네, 4월 중순 이후에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여기 H자가 써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환해지가 되어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저는 뭐 비트코인은 항상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현물 ETF로부터 자금이 순유출이 됐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걸 찾아보니까 5월 13일 이후로 다시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기금 자금이라든가 기관 투자자 자금들이 이제 여러 자금들이 이제 이 비트코인 그 현물 ETF로 꾸준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입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강세를 유지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둘째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친암호화폐 행보를 이제 계속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의식한 그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은 태세 전환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겠다. 뭐 이런 말을 이제 뭐 이렇게 몇 달 전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외에도 최근까지도 보면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또 공개적으로 막 조롱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최근 연설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바이든은 암호화폐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 암호화폐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바이든한테
당신은 암호화폐를 지지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바이든이 그게 뭔데 하고 물어볼 겁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지지합니다. 저도 암호화폐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탄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암호화폐 우호적이라면 트럼프에 투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대선 쟁점 중에 하나로 부각이 사실상 된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 8,500만 명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암호화폐에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젊은 층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에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토끼를 잡기 위해서라도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고요. 그래서 원래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에 좀 부정적이었지만 대선이 지금 가까워지면서 최근에 이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번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권만 봐도 5월 초까지만 해도 뭐 이더리움 뭐 현물 ETF는 뭐 승인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75%로 확 올라갔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백악관이 개입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었다는 건 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가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도 역시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 그 완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처음엔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국회와 잘 협력하겠다. 사실 이렇게 입장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요인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양적 긴축 규모를 이렇게 축소한다든가 뭐 국채를 바이백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모두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인하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 이런 조치들이 결국은 비트코인 상승에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암호화폐를 볼 때마다 이게 그 적기조례라는 말이 생각이 나거든요. 적기조례가 이게 뭐냐면 1865년에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요. 한 30년 정도 이제 이행된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적기조례가 왜 유명하냐면 어리석은 규제로 산업을 고사시킨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에서는 자동차가 세계 최초로 그 증기 버스가 상용화가 됐다고 합니다. 네. 증기 이게 버스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전만 해도 이제 마차를 사람들이 타고 다녔었는데 네. 이 증기 버스가 나오면서 마차보다 속도가 2배 빠릅니다. 그리고 이 탑승 인원도 2배가 많고요. 요금은 마차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마차를 안 타고 증기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이게 마차 그 사업자들이 이제 비상이 걸려갖고 막 의회에 가가지고 탄원도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론 의식을 이제 의식한 의회가 증기 자동차에 대해서 마차보다 이제 그런 규제법을 만든다. 그래서 마차보다 10배 비싼 통행세를 물렸고요. 또 자동차의 최고 그 속도를 시내에서는 5마일, 네. 그다음에 이제 시내 밖에서는 10마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무슨 얘기냐면 뭐 걸어가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모자라서 적기조례라고 하는 이제 그 규제를 만들어서 증기자동차 규제를 했거든요. 적기조례하면 적기, 빨간 깃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적기조례가 뭐냐면 반드시 운전수, 기관원, 붉은 깃발, 이걸 든 신호수 등 3명이 자동차를 운행해야 됩니다. 그 신호수가 앞에서 이제 쭉 걸어가면서 만약에 이제 마차나 말이 접근하면 이제 깃발을 이렇게 흔들어서 운전수한테 저기 마차 온다 이렇게 신호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앞에 사람이 걸어가면서 신호를 해주니까 당연히 마차보다 느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차보다 이게 사람보다 느린 마차라고 하는 게 자동차라고 하는 게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그냥 쇠퇴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국들이 이런 그 영국의 기술자들을 다 이제 끌어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 개발에 나섰고, 그러니까 처음에 영국이 먼저 개발했지만 규제가 심하니까 이제 이런 그 기술자들이 독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래서 세계 최초의 그 휘발유 자동차를 발명했는데 그게 이제 벤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도로까지 막 넓혀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을 육성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의 독일의 자동차가 생겨난 거고, 영국의 자동차는 별 볼 일이 없어진 거죠,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적기조례의 이제 어떤 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기조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그 의원들이 여론의 눈치만 보다가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말아먹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산자산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적기조례가 이게 떠오르는데, 자, 중국이 최근에 이제 금을 많이 사들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렇게 그 침범한 이후에 이제 그 미국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해 버리니까 아 이게 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달러하고 유로를 팔고 이제 금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금과 더불어서 지금 비트코인도 많이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왜냐하면 사실상 이게 그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국제 통화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뭐 유로나 달러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유로화 달러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또 외환 보유고와 마찬가지고 사실은 달러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존리 선생님이 이제 그때 글을 쓴 걸 읽은 적이 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만약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가치를 조금만 일찍 발견해서 투자 비중을 늘렸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됐을 거다. 이제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2017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확 치솟으니까 그 당시 이제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게 가상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 자산이란 말을 또 쓰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가상 징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사실 이렇게 으름장을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박상기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 그럴 정도로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무지했었습니다. 정부가. 근데 이제 만약 그 당시에 이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부하고 열린 자세를 가졌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런 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리딩적인 그런 그 선도적인 입지를 가진 국가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쌀 때 상당한 양의 그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을 거고요.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됐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거래량 기준으로 글로벌 1등을 다투는 그 거래소가 우리나라에 2개나 있었어요. 업비트하고 빗썸이 아마 1, 2등인가 1, 3등인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으면 사실 그런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키워가지고 예를 들면 글로벌한 바이낸스를 능가하는 그 당시 1등이었으니까 글로벌한 기업으로 사실 키웠으면 거기다가 우리나라 코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상장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되면 사실은 그게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의 솔라나 같이. 사실 근데 이제 너무 억압적인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암호화폐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어떤 영향력을 사실 이미 상실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이라도 저는 늦진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금이라도 이제 이런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미국이 이미 자산으로 인정한 이상 비트코인은 이미 미국이 인정한 순간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자산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만 뭐 폐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보다 영향이 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는데 가격이 한참 오른 다음에 그때 가서 빗장을 풀면 우리나라 사람들만 비싸게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규제는 한시라도 좀 없앴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연금도 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한테만 손해고 높은 가격에 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에너지 섹터에 많은 비중을 실을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AI 그 수혜주로서 저는 이제 그 전력, 전기, 근데 이런 걸 뭉뚱그려서 사실 에너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에 많은 비중을 싣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ESS 관련해서 플루언스 에너지라고 하는 그 미국 회사가 있거든요. 1등 ESS 기업입니다. 요거에 관심도 있고 우라늄 관련해서는 카메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뭐 두산 모빌리티, 에너빌리티라든가 언더스케일 파워 이 정도에서 좀 공부를 하고 선별해서 한 50% 정도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할 것 같고요. 알루미늄 관련해서 또 여전히 뭐 그 원자재지만 알코아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상대 농산물 관련 그리고 이제 제가 받은 뭐 HM 관련주 뭐 이런 것들 이 정도에 대해서 한 30% 할 것 같고 그리고 비트코인에 한 20%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정통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정통 반도체 사실 이런 거보다는 지금은 원자재라든가 에너지 이런 그 경기 민감주를
단기적으로는 투자하기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짤 것 같습니다. 딱 하나 하면 저는 이제 우라늄하고 이제 원전 관련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아시다시피 금년 초부터 우라늄 원전 좋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라늄 관련은 상당 기간 이런 상승 추세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어서 한 종목만 한다 그러면 제가 우라늄의 대표 기업인 카메코 이거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게 중소형주가 타락하는 게 이 금투세 때문에 지금 미리 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투세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것만 해결이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잘 해결돼서 모든 분들이 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